자, 여러분 교재 158쪽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금융인데 이 금융은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이라고 하죠. 부동산이 붙었으니까 이 부동산을 대상으로 우리가 부동산을 운용 대상으로 해서 자본을 조달하는 일련의 과정을 부동산 금융이라고 하죠. 즉 부동산을 개발하거나 부동산을 취득을 하려는 목적하에서 우리 자금을 융통하는 우리가 하나의 제도가 부동산 금융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에 그 159페이지 작년에 두 문제 출제를 했었죠. 그래서 이 별표 2개만 하겠습니다. 작년에 이 두 문제가 출제를 했기 때문에 또 원래 지문상에 또 출제할 수도 있거든요. 지문상에. 자, 이 자본의 조달 방식, 자본의 조달 방식에 따라 부동산 금융을 우리가 구분하는데, 자, 이 부동산 증권은, 자, 부동산 증권은 크게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어요. 이 지분 증권과 부채 증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 지분 증권, 부채 증권인데, 이 지분 증권은 이 지분 금융,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죠. 이 지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증권, 대표적으로 주식 같은 걸 예를 들어 볼 수 있죠. 부채 증권은 우리가 부채 금융,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입니다. 이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이 부채 금융이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기 위한 금융은 지분 금융이죠.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발행하는 증권이죠. 그래서 부채 증권은 우리가 주택 저당 증권 MBS가 있고, 또 주택 저당 채권, 담보부 채권 같은 게 있고, 또 자산 ABS 자산 유동화 증권이 있고, 또 ABCP, CP는 커머셜 페이퍼, 기업 어음이라고 하죠.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 이런 것은 부채 금융을 조달하기 위해서 발행하는 부채 증권이죠. 자, 그러면은 이 시험 문제에 이 지분 금융은 이 주식을 발행하거나 지분권을 매각함으로써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데, 하여튼 여러분이 시험 문제에 지분 금융 방식, 부채 금융 방식을 잘 알아야겠죠. 자, 지분 금융 방식은 우선 리츠, 부동산 투자 회사, 리츠가 대표적이죠. 자, 부동산 투자 회사, 이 리츠가 대표적이다. 주식 회사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합니다. 그리고 조인트 벤처. 자, 이 금융기관이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자금을 대서 우리가 부동산 개발 회사 공동으로 개발하는 조인트 벤처, 또 다수의 소액 투자자들이 자금을 대서 또 개발하는 부동산 신디케이트, 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부동산 집합 투자기구, 일명 부동산 펀드죠. 또 공개 모집, 공모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졌을 때는 지분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공개 모집이죠. 공모에 의한 증자가 이루어지는 것도 지분 금융 방식입니다. 자, 부채 금융 방식은 우리는 타인 자본을 조달하는 거죠. 그래서 저당권을 금융기관에 설정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는 저당금융, 또 토지 소유자가 신탁을 하면은 수익증권을 받는데, 이 수익증권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출해서 우리가 자금을 융통받는 신탁금융이죠. 담보신탁이죠. 또 주택상환사채. 자, 주택법에서 주택으로 상환받을 것을 가지고 이제 사채를 발행을 합니다. 주택, 이 상환사채, 회사의 채권을 발행하는 거죠. 주택 상환사채라든지, 또 프로젝트, 우리가 파이낸싱, 프로젝트 금융에서 프로젝트 회사가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타인 자본을 조달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분 금융 방식, 부채 금융 방식, 여러분 이해를 하느냐 상당히 중요한 거고요. 또 작년에 또 24회 시험이죠. 자, 24회 시험과 32회 작년에
또 출제를 했던 우리 메자닌 금융. 자, 이탈리아어죠. 메자닌 금융. 자, 메자닌 금융인데 오페라 하우스의 1층, 2층 중간에 라운지를 메자닌이라고 해요. 자, 거기서 따온 용어죠. 그래서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이다. 자, 이 지분과 부채의 중간 영역이 우리가 의미하는 게 메자닌 금융입니다. 자, 여러분이 전환사채, 일정 기간, 일정 조건 하에서 우리는 회사의 채권을 발행을 했는데 이것이 주식 지분으로 전환할 수 있는 사채고, 또 일정 기간 조건 하에서 미리 약정한 금액으로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인 신주 인수권부 사채, 또 보통주에 비해서 배당의 우선순위가 빠른 주식 우선주, 작년에 보통주로 출제했었죠. 우선주, 또 후순위 대출, 예? 다른 모든 대출에 비해서 후순위로 밀리죠. 상한 우선순위가. 후순위 대출, 그리고 또 자산 매입 조건부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메자닌 금융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 내용을 한번 여러분 교재 159쪽에 나와 있으니까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여러분 거기에 관련해서 우리 주택 대출 규제가 나오죠. 자, 여러분이 우리 LTV와 뭐를 이용하죠? DTI, 총 부채 상환 비율이라고 하죠. 총 부채 상환 비율, 예? 또는 소득 대비 부채 비율, DTI죠. 또는 소득을 중심으로, 예?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합니다. 자, 소득을 중심으로 대출 규모를 결정한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만족시켜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얼마냐? 대출 가능한 이 최대 금액 얼마냐? 자, 이 구하는 문제를 우리가 또 출제를 상당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도 한번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또 여러분이 좀 기억을 좀 우리가 해 두셔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확인 또 해 두셔야겠죠. 자, 그리고 또 작년에 출제된 게 또 DSR, 총부채 원리금,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에서 DSR이라고 하죠. 네, Debt Service Ratio 에서 DSR이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도 소득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차입자의 연간 소득에 대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용어 작년에 또 우선 출제를, 용어 개념을 출제했었죠. 그래서 우선은 관련해서 이 두 개를 이용한 계산 문제 출제 가능성이 높다는 걸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우리가 161페이지에 한번 수식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관련해서 자, 여러분 교재에 164쪽으로 갑니다. 이자율이죠. 이자율은 금리라고 합니다. 자, 이자율은 금리라고 하는데, 이자는 항상 융자 잔고, 융자 잔고는 미상환된 원금이죠. 그래서 이자율은 항상 융자 잔고에 대해서 우리가 적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명목상의 이자율, 대출자의 우리 수익률을 나타내는 우리가 명목상의 이자율, 대출 금리죠. 이것은 실질 이자율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 인플레이션율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인플레이션율이 포함된 이자율은 명목상의 이자율이고 인플레이션이 없는 상태의 이자율이 실질 이자율이라는 것을 우선 수식 여러분 164페이지의 수식을 가지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자율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고정 우리가 이자율 그리고 변동 이자율이 있죠. 자, 그래서 고정 금리 대출을 보게 되면은 이 대출 실행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만기까지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변화를 하지 않고 만기까지 약정 시의 금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 대표적인 우리가 고정금리 대출이죠. 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 이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 정도 차지하고 있죠. 자, 이 고정금리 대출에 있어서 자, 여러분이 이 시험 문제 우선 많이 나오는 지문들을 우선 보시면은 시장 이자율이 지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상승을 했을 때 대출 이자율, 자, 이 고정금리 대출 이자율인데 이 대출 이자율을 약정 이자율, 계약 이자율, 저당 이자율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 차입자는 낮은 대출 금리로 돈을 갚으니까 이익을 얻는데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때는 이 시장 금리 상승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대출자가 부담을 하게 돼요. 자, 이 대출자가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이러한 손해가 금융기관의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금융기관인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고정금리 대출보다는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시킬 수 있는 변동금리 대출을 그래서 더 선호하게 됩니다. 자, 시험 문제는 주의를 해야 될 게 요거죠. 시장 이자율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거. 요 부동산 벌써 두 번 우리가 시험 문제에 출제를 했죠. 대출 이자율보다 낮으면은 대출자는 우리가 이익을 얻고 차입자는 높은 대출 금리로 갚으니까 손해를 보죠. 이때 시장 금리 하락에 따르는 금리 변동 위험은 차입자가 부담을 합니다. 자, 이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다른 금융기관에서 쌍금리로 융자를 또 받죠. 재금융. 우리가 리파이낸싱이라고 하죠. 파이낸싱은 금융이죠. 자금을 융통을 받는데 다시 융통받는다. 이것을 요즘 금융기관에서는 대환대출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죠. 대환을 하는데 문제는 차입자가 손해를 보니까 차입자는 이 대환대출을 통해서 만기가 되기 전에 뭐를 한다? 조기 상환을 하겠죠. 만기가 되기 전에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대출자인 금융기관은 높은 이자를 받게 될 어떻게 돼? 기회를 상실합니다. 그래서 이 조기 상환에 따르는 위험은 대출자인 금융기관이 안게 돼요. 그래서 이 대출자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리가 조기 상환 시에 벌칙을 부과하죠. 조기 상환에 따르는 수수료를 우리는 미상환된 원금의 일정 비율에 대해서 조기 상환에 따른 수수료를 부과함으로써 우리는 조기 상환에 따른 위험을 낮춘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특히 이 내용에서 시험에 정답 지문을 많이 묻는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고정금리 대출 그리고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시험 문제에 우선
출제를 올해 우리가 예상이 되죠. 그래서 여러분 고정금리, 변동금리 대출에 대해서 올해 또 출제가 예상이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또 확인 또 잘 해야 되겠죠. 자, 대출 시점에 약정한 금리가 대출 중간에 시장 상황이 변함에 따라 금리를 변동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출이죠. 그래서 이때 대출 금리는 기준금리, 변동금리 대출에서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 금리를 대해주죠. 우리나라 주택담보대출의 약 91%를 차지하는데 가산금리는 차입자의 은행에 대한 연체실적, 거래실적, 이 차입자의 우리가 신용도와 상당히 관련되어 있는데 이것을 가산금리를 마진이라고도 하죠. 마진. 자, 마진이라고도 하고 위험 가중금리라고도 해요. 위험 가중금리, 위험 스프레드라고도 하는데 가산금리는 대출 시점에 한번 대출 금리를 결정할 때 대출 시점에 한번 정해지면은 대출 중간에 변화를 하지 않는다. 대출 중간에 변동을 하지 않는다는 거. 그럼 대출 중간에 변동하는 것은 뭐? 기준금리가 변동하는데 대출 금리의 이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죠. 대출 금리의 지표가 되는 기준금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CD, 양도성 예금증서 금리가 있죠. 이자율 조정 주기는 91일, 3개월을 의미하죠. 자, 2012년 말에 이 CD 금리가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 조달 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하에서 어떻게 돼? 도입된 게 바로 코픽스가 되죠. 코픽스. 이자율 조정주의가 은행에 보면 고시된 게 6개월이 나와 있죠. 자, 코픽스는 은행이 외부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비용을 가중치로 평균한 것을 말합니다. 이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바로 코픽스인데 이 코픽스 CD 금리가 상승하면은 기준금리가 상승해서 대출금리가 상승하고 코픽스가 하락하고 CD 금리가 하락하면 기준금리가 하락해서 대출금리가 하락을 하죠. 자, 그래서 최근에 이 기준금리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시험에 우선 많이 나오는 것은 대출 실행 시점. 자, 대출 우리가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 자, 대출 실행 시점에서의 초기 이자율을 보면은 이 변동 금리 대출이 고정 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낮죠. 자, 낮은 이유는 뭐죠? 낮은 이유. 자, 변동 금리 대출이 대출 실행 시점에 초기 이자율을 비교하면 낮다. 낮은 이유는 이 차입자, 주택 수요자인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차입자가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부담하기 때문에 바로 변동금리 대출이 고정금리 대출보다 일반적으로 낮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자율 조정 주기.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자, 이자율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차입자와 대출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자,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면은 화폐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금융기관은 손해를 보니까 대출 금리를 올리겠죠.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 자, 대출 금리 인상을 통해서
이 금리 변동에 따른 위험을 우리는 대출자는 차입자에게 신속하게 전가를 시키기 때문에 차입자는 불리하고 대출자는 유리하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 지문에 우리가 나오는데 고정금리 대출과 변동금리 대출 관련해서 우리가 시험 문제 원래 출제 가능성이 우리가 상당히 높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내용이 166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7페이지 보시면은 이 대출 상환이 나오는데 올해 또 작년에도 계산 문제 하나, 이론 한 문제, 올해도 또 출제를 하는데 또 상당히 중요한 또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올해 또 출제를 하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또 원래 상당히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대출 우리가 상환 방식입니다. 자, 금융기관으로부터 우리가 대출을 받으면은 원금 이자를 어떤 방식으로 상환해 나갈 것이냐. 이제 여러분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점증 상환 저당 대출, 그리고 만기 일시 상환 방식에서 4가지를 공부할 텐데 우선은 여러분 교재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 나와 있죠.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약어로 CAM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이 예제가 나와 있는데 168페이지에 보시면은 거기 표 위에 얘가 10년 만기 연 이자율 10% 1,000만 원 대출 받았죠. 자, 예제를 보시면은 대출금은 1,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자, 대출 기간 10년. 이거 자, 대출 금리. 대출 금리는 연 우리가 10% 고정 금리. 자, 이렇게 우리가 주어져 있어요. 지금 얘가. 자, 이때 원금 균등. 이 원금을 균등하게 우리가 분할 상환하는 방식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우선 매년 자, 여러분 항상 문제를 볼 때 매년 상환 조건이냐 매월 상환 조건인가 이런 걸 잘 보셔야 됩니다. 매년 상환 조건일 때 매년 우리가 원금 상환에 자, 매년 원금 상환에 여러분 백화점에서 10개월 할부로 가구를 샀을 때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출금 자, 대출금인 1,000만 원이겠죠. 이 1,000만 원을 대출기간은 저당기간, 융자기간, 상환기간, 만기 다 같은 말입니다. 대출기간 10년이죠. 그럼 1회차에 얼마죠? 100만 원 갚아요. 100만 원. 그럼 2회차에도 100만 원입니다. 이렇게 가면은 또 마지막 10회차에도 100만 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1,000만 원의 반, 500만 원을 상환할 때까지는 5년이 소요된다. 그래서 대출금의 반이 상환할 때는 대출 기간에도 반이 걸린다. 자, 대출금 반 상환할 때 대출 기간도 반, 50%, 대출 기간도 반이 지나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좀 해두시면서 있죠. 이렇게 우리 원금이 이렇게 원금이 매기간 균등하게 이렇게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원금 균등인데, 그럼 이자는 항상 융자잔고, 매 기간 말 융자잔고에 이자율을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 얼마죠? 1,000만 원이죠. 자, 1,000만 원에 이자율 몇 프로? 10%를 곱해줬더니 1회차에 얼마? 100만 원이죠. 그래서 원금 이자를 더해줬더니 첫 번째에 원금 플러스 이자는 얼마냐? 첫 번째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 상환액은 얼마? 1000만 원이, 200만 원이 되죠. 10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자, 두 번째는 융자 100만 원 상환됐으니까 얼마 돼요? 우리 900만 원이 되겠죠. 융자 잔고는 900만 원이 돼요. 곱하기 10%. 이자율 10% 했더니 90만 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이해차는 190만 원. 자, 원금 100만 원 일정 금액을 상환하니까 융자 잔고도 일정 금액 100만 원씩 줄어들어요. 1000만 원, 900만 원, 800만 원, 7만 원. 이자도 일정 금액 10만 원씩 줄어들죠. 200만 원, 190만 원, 180만 원, 170만 원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뭐가 된다? 수평선이죠. 100만 원. 자,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만기까지 수평선이 된다. 원금 상환 곡선은 만기까지 수평선이고 이자는 이렇게 10만 원씩 일정 금액씩 줄어들기 때문에 우하향하는 직선.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직선이 된다. 요걸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래에 현재는 소득이 많지만 앞으로 미래 소득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은퇴 예정자에게 유리한 상환 방식이 바로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원금 균등 상환 방식에 대한 그런 내용이죠. 자, 그러면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을 보시면은 자, 원리금 상환에 원리금 상환액을 부채 서비스액 또는 우리가 저당 지불액이라고도 하죠. 저당 지불액 또는 원리금 상환액, 부채 서비스액을 얘기하는데 자, 처음에는 얼마? 200만 원, 그 다음에 190, 180 일정 금액이 줄어드니까 우하향하는 직선의 형태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여기서 여러분이 뭐를 봐야 돼요? 요거죠. 초기에 원리금은 이렇게 많은데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리금은 점점 감소한다. 요 지문 우선 또 확인을 해 두셔야 되겠고, 자,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입니다. 자, 대출 잔액은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인데, 자, 대출 실행 시점에 얼마 지금 우리가 1000만 원이죠. 이게 대출금을 나타내는 선이다. 대출금을 나타내는 선 1000만 원이라 보면은 어떻게 돼? 처음에 이렇게 내려가겠죠? 처음에 1000만 원, 그 다음에 900만 원, 800만 원, 700만 원. 만기가 되면은 대출금 전액 상환하기 때문에 제로. 자, 이게 CAM이죠. CAM. 우하향하는 직선이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또 작년에 또 개념이 또 출제했는데 만기까지, 자, 만기까지 대출 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가는 방식을 우리는 원리금 균등, 이걸 원리금 균등 상환. 자, 원리금 균등 상환을 CPM이라고 해요. CPM. 자, 그래서 원리금 균등 상환일 때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죠. 자, 이자 지급 곡선은 우하향하는 게 되겠고, 원금 상환 곡선은 이렇게 우상향한다. 여러분 시험 문제는 여기서 자주 출제합니다. 자, 초기에 이자 지급액은 가장 많고 원금 상환액은 가장 작습니다. 그 기간이 경과할수록 이자 지급은 감소하고 원금 상환액은 늘어나죠. 자, 기간이 경과할수록 원금 상환액은 증가한다. 요것도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요. 자, 이럴 때, 자, 기간이 이 정도 왔을 때 보면은 어떻게 돼요? 원금이 증가한 만큼 이자가 동일한 금액의 이자가 줄어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우리 원금과 이자를 더해준 이 원금 플러스 이자, 이것은 원리금이죠. 원금 플러스 이자, 원리금은 만기까지
이렇게 동일한 금액을 상환해 나간다. 자, 이 말은 이자가 감소한 만큼 동일한 금액의 원금이 증가하기 때문에 원리금을 하는 것을 기억을 좀 해두시고, 만기 가까이 갈수록 원금 상환 곡선과 이자 지급 곡선은 급해지고, 또 어느 점이죠? 만기에 약 3분의 2 정도 지났을 때 대출금의 약 50% 반이 상환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배운 거,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 있어서의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의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뭐를 곱해주죠?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자,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는 걸 꼭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뭐 1회차, 2회차 이제 구할 때 뭐부터 먼저 구한다? 이자부터 먼저 구합니다. 이자는 항상 융자 잔고 미상환된 원금에 이자율을 곱하면 이자가 나오겠죠. 이자를 구하면은 이제 원금은, 이 원리금은 항상 똑같아요. 만기까지. 이 원리금 상환액, 원리금 상환액에 이자를 빼주면 원금이죠. 자, 이런 방식의 계산인데 최근에 계산 문제가 계속 출제하죠.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우리 계산 문제 출제하고 두 개를 묶어서 또 출제할 수도 있기 때문에 수식은 꼭 잘 기억을 해두시고, 자, 원금 상환 곡선이 우상향하죠. 이것을 회전이동, 이렇게 회전이동 시키면은 이런 형태가 되죠. 융자 잔고는 이런 형태의 그림이 나온, 이게 CPM이다라는 거. CPM. 자, 이 원리금 균등 상환은 매기간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을 하겠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화폐의 가치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 대출금의 실질적 가치가 하락을 하게 될 위험을 안게 돼요. 그것을 대해서 우리 나온 것이, 그것에 대처해서 나온 것이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이죠. 그래서 초기에 원리금 지불액은 낮고 인플레이션의 반영해서 점점 기간이 갈수록 원리금 상환액이 이렇게 점점 높아지는 게 바로 GPM, Graduated, 점차 원리금이 이렇게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점증 상환 저당 대출 또는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식이라죠. 원리금 체증식 상환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GPM은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 이 이자 지급액에도 못 미쳐요. 자, 뭐 원리금 상환액이 20만 원인데 이자는 100만 원. 못 미치다 보니까 대출금에 요걸 더해주죠. 요 차에 80만 원을 대출금에 더해주다 보니까 미상환된 원금이 초기에 대출금보다 많아지는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 부의 우리가 상환이 나타날 수 있다. 부의 상환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렇게 갔죠. 초기에 이 대출금보다 미상환된 원금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런 형태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 여기까지는 대출 잔액이 증가하다가 일정 단계를 지나서 이렇게 감소하는 게 바로 GPM이다. 자, 그럼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걸 보면은 요 얘기죠. 초기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원리금 상환액이 많다. 시험에 많이 나오고, 또 GPM이 초기에 원리금 상환액이 가장 적다는 거, 요걸 잘 기억해 두시고, 또 만기가 되기 전에 우리는 중도에 조기 상환이 이루어졌을 때 미상환된 원금, 대출 잔액이 가장 작은 거 원금 균등, 요거 시험에 한 또 4번 정답 물었죠. 자, 그리고 이자는 어디가? 융자 잔고에 이자를 곱한 게 이자니까 융자 잔고가 가장 적은 게 요거죠. CAM. 융자 잔고가 가장 적을수록 이자도 낮거든요. 그래서 CAM이 이자가 가장 낮고 중간은 CPM. 이자가 가장 많은 건 GPM이죠. 자, 그래서 이자 전체 기간 동안 이자 지급을 한번 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라고. 자, 그리고 초기에 미상환된 원금이 여기에 적고 이렇게 갚은 금액이 많기 때문에 대출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했다는 의미 가장 작은 것은 원금 균등 상환이다. 언제? 초기에. 이 그림을 보면서 이해를 잘 해두셔야 되겠고, 만기 일시 상환은 만기까지
이자가 똑같죠. 이자, 지급 곡선이 수평선입니다. 이 말은 우리는 만기까지 이자만 갚고 만기에 대출받은 금액을 전액 상환하는 방식, 이것을 우리는 원금 만기 일시상환 또는 그냥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라고 하죠. 자, 원금 만기 일시상환 또는 만기 일시상환 방식인데, 이 관련된 내용이 시험 문제에 계속 출제를 하고 있다. 우선은 계산 문제도 출제를 많이 하고 있고 이론도 출제를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 두시면서 여러분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171페이지까지 우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 우리 다음 시간에 우리가 잔금 비율, 상환 비율을 간단히 언급을 하고 저당의 유동화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